한때 노벨상의 고향이자 세계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칭송받던 스웨덴이 이제는 자국민의 세금으로 2억 원을 쥐어주며 이민자들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스웨덴 정부는 본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이민자 성인 1인당 35만 크로나, 한화 약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례 없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각종 정착 지원금까지 모두 합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제안한 것인데, 이는 기존 지원금보다 무려 30%나 인상된 수치입니다. 요한 포르셀 이민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스웨덴이 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변곡점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실패를 자백했습니다. 사실 이 귀한 지원금 제도는 40년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놀랍게도 2023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해 떠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세대 만의 평화의 상징에서 유럽의 화약고로 변모한 스웨덴은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317건의 폭탄 테러가 발생하며 국가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매일 한 건꼴로 폭탄이 터지고 있는 셈인데, 이는 불과 1년 전인 2023년에 149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총기 범죄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현재 스웨덴의 총기 살인율은 유럽 평균의 2.5배에 달하며 인구 10,000명당 약 4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25년 초 공개석상에서 정부가 갱단의 폭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며 국가 공권력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동화 속 말괄량이 삐삐가 마음껏 뛰어놀던 평화로운 스웨덴은 이미 사라졌으며 2억 원이라는 제안은 국가가 스스로의 정책 실패를 자백하는 마지막 비명과도 같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 비극의 씨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절실했던 1970년대 스웨덴이 이민의 문호를 활짝 열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 전후 경제 호황을 누리던 스웨덴은 공장을 돌릴 사람이 부족하자 핀란드와 유고슬라비아 등 문화적으로 가까운 유럽 인근 국가들로부터 노동자들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초기 유럽계 이민자들은 사회에 성공적으로 녹아들었지만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난민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어디서든 분쟁이 터질 때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꺼이 문을 열었으며 보스니아 내전부터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까지 수많은 난민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인구 1,000만 명의 나라에 단 1년 만에 16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인구 대비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기록적인 수치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국경에 철조망을 치는 대신 두 팔 벌려 난민을 환영하는 스웨덴의 관용을 칭송했고, 스웨덴은 도덕적 우월감을 만끽하며 인도주의의 표본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문을 열어주는 환영의 제스처와 그들과 실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통합의 과정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습니다. 정부는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데만 급급했을 뿐, 그들이 스웨덴어를 익히고 직업훈련을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정교한 사후관리 시스템에는 지나치게 소홀했습니다. 대신 이들을 대도시 외곽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인 밀리언 프로그램 구역에 몰아넣고 복지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믿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 밀리언 프로그램은 본래 1960년대 노동자들을 위해 건설되었으나 스웨덴 원주민들이 떠난 자리를 이민자들이 채우면서 서서히 사회로부터 고립된 거대한 섬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이 마주한 진짜 비극은 단순히 유입된 이민자의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들었던 숨 막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스웨덴 사회에는 오시크츠 코리도르, 즉 의견의 회랑이라 불리는 암묵적인 금기가 존재하며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의견의 범위를 아주 좁게 제한해왔습니다. 이 좁은 복도, 같은 여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을 하는 순간 그가 누구든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나 학자, 언론인들은 그들의 경력을 걸어야 할 만큼 강력한 사회적 압박과 배척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이민자 범죄 통계를 객관적으로 발표하려 했던 연구자가 대학에서 쫓겨나고 이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기자가 신변의 협박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국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조차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여 이민자 관련 범죄 수치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뒤늦게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일부 지역에서 성범죄가 급증했을 때도 가해자의 인종이나 출신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되었고 언론은 진실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스웨덴 사회 전체가 우리는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도덕적 국가라는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는 일종의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눈앞의 위기를 부정하는 사이 사회 곳곳에서 울리던 경고 신호들은 무시되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골든타임이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2015년 수십만 명의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때조차 스웨덴 사회는 수용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입을 막았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혹독했으며 제때 인식하지 못한 이민자 통합 정책의 실패는 주거단지의 슬럼화와 청년 실업률 폭증이라는 구체적인 재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문제를 말하지 못하니 해결책도 나올 수 없었고 그 결과 스웨덴 땅 안에는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노고존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고존은 이름 그대로 경찰이나 구급차, 소방차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무법지대를 의미하는 공포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현재 스웨덴 경찰은 공식적으로 전국 61개의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4개 지역은 사실상 스웨덴의 법이 통하지 않는 특별 취약구역입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국가의 헌법 대신 폭력 조직인 갱단의 규칙이 법 위에 군림하며 주민들의 삶과 질서를 위협하는 기형적인 통치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스톡홀름 외곽의 링케비 같은 지역은 주민의 90% 이상이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어 거리에서는 스웨덴어보다 아랍어가 더 흔하게 들리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의 건물 벽에는 스웨덴 국기 대신 갱단을 상징하는 낙서들이 가득하며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차의 돌과 화염병이 날아오는 일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스웨덴 경찰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약 1만 4천 명이 범죄 네트워크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계된 인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6만 2천 명에 육박합니다. 인구 1,000만 명의 소국에서 6만 명 이상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이민자 청년들에게 갱단이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언어 장벽과 차별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진출이 막힌 청년들에게 갱단은 돈과 지위를 빠르게 보장해주는 유일한 비상구처럼 여겨지며 비극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갱단 조직은 단순히 마약 유통을 넘어 건설업과 식당업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합법적인 사업체를 정교한 돈 세탁 통로로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거리에 무차별적인 폭탄을 터뜨려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보호비를 뜯어내며 평화롭던 도시를 순식간에 공포가 지배하는 전쟁터로 변모시켰습니다. 갱단은 15세 미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을 살인 현장에 투입하는 잔인하고도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약 700명의 미성년자가 범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갱단 조직원의 13%에 달하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 12세 소녀는 갱단으로부터 아이폰 한 대와 명품 패딩을 대가로 약속받고 총격 사건을 저질러 체포되는 등 아이들의 영혼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총격 살인 사건 용의자 중 무려 33%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가 범죄의 주역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참혹한 지표입니다. 특히 폭스트롯이라 불리는 거대 갱단과 그 수장인 쿠르드 여우라와 마지드는 스웨덴 경찰의 최우선 수배 대상이자 사회 붕괴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라와 마지드는 현재 이란에 은신하며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통해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스웨덴의 폭력을 원격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대 소년들에게 살인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를 하나의 수단이자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이들 갱단은 이란 정보기관과 손을 잡고 유럽 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시설을 공격하는 등 단순 범죄를 넘어 국제 테러의 하수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갱단에 발을 들인 아이들은 배신자는 죽음뿐이라는 잔혹한 규칙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성인이 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악순환에 갇힙니다. 그렇다면 스웨덴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비슷한 복지 모델을 공유하는 이웃나라 덴마크는 이 거대한 이민자 갈등과 치안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덴마크 역시 1970년대부터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였으며 초기에는 이민자 거주 지역의 범죄율 상승과 사회 통합 실패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문제를 외면하는 착한 척 대신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을 선택했고 2010년대부터 개토법이라 불리는 파격적이고 강력한 통합 정책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현재 평행사회법으로 명칭이 바뀐 이 법안은 특정 인종이나 계층이 고립되어 사는 구역을 해체하고 주류 사회로 강제 편입시키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비서부권 이민자 비율이 50%를 넘고 실업률이나 범죄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은 평행사회로 지정되어 국가의 집중적인 감시와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평행사회로 지정되면 새로운 복지 수급자의 입주가 엄격히 금지되며 5년 동안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을 철거하거나 주민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에 분산시킵니다. 덴마크 정부는 해당 구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일반 지역의 2배로 늘려 선고하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법의 엄중함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이민자 자녀들은 1세부터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에 보내져 덴마크어와 문화를 배워야 하며 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복지 혜택을 전면 삭감하는 강수를 둡니다. 덴마크의 이러한 강제 동화 정책은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유럽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EU 법무관은 이 법이 특정 인종을 차별할 가능성을 지적했고 유럽 사법재판소도 차별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덴마크는 스웨덴처럼 국가의 치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최악의 통제 불능 상황만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덴마크에서 망명을 승인받은 인원은 860명에 불과하며 한때 12개에 달하던 평행사회 지정구역도 8개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갱단 전쟁이나 소년병 현상이 덴마크에서 훨씬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한 정책의 힘을 방증합니다. 이제 다시 스웨덴의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건 성인 1인당 500만 원, 가족당 2억 원의 귀환 지원금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민 2세와 3세들에게는 정작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에게 부모의 모국은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외국일 뿐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이방인이 될 뿐입니다. 2억 원을 받고 낯선 땅으로 떠나 다시 고립되느니 비록 힘들고 차별받더라도 익숙한 스웨덴에서 버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갱단이 제공하는 범죄 수익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보다 훨씬 크고 빠르며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10대 소년 킬러들이 살인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는 상황에서 2억 원은 그들에게 단 몇 달 치벌이에 불과한 액수일 뿐입니다. 더욱이 갱단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배신자로 낙인 찍혀 목숨을 잃을 위험이 크기에 돈 몇억 원으로 생명의 위협을 상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실패 이유는 정작 국가가 떠나주길 간절히 바라는 문제적 인물들은 절대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맹점에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자발적 귀환을 전제로 하기에 범죄자나 사회 부적응자보다는 오히려 법을 잘 지키고 성실히 살던 선량한 이들이 떠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갱단원들은 그대로 남고 사회에 기여하던 선량한 이민자들만 나라를 떠나는 최악의 인재 유출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스웨덴 내부에서도 이 정책을 두고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연간 약 700명 정도만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귀환금으로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실질적인 통합 프로그램이나 무너진 치안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고존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스웨덴 정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 2억 원 정책은 절망 끝에서 부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강제 추방은 국제법에 어긋나고 덴마크식 강경책을 쓰기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닦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스웨덴의 사례는 뼈아픈 교훈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먼 북유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로 인구 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할 일꾼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약 590만 명인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40년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이 910만 명으로 줄어들며 불과 15년 만에 전체의 약 19%에 해당하는 680만 명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약 25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의 유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2년부터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을 열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웨덴의 뼈아픈 실패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스웨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받아들이는 것과 통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사후 방치는 평행사회라는 재앙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민 정책은 주류 사회와 섞이지 못하는 고립된 섬을 만들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치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며 불편한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회랑 속에 갇히게 되면 작은 갈등의 불씨는 통제 불능의 대형 화재로 번져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정책의 타이밍으로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에 손을 쓰려 하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덴마크의 사례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비록 인권 논란이 있을지언정 문제를 직시하고 대응하는 냉철함이 공동체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덴마크는 정치적 올바름에 매몰되어 현실을 외면하는 대신 주류 사회로의 강한 통합을 요구하는 정책을 통해 스웨덴식의 통제 불능 상태를 선제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웨덴의 착한 척을 답습하여 위기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덴마크의 냉철함을 배워 준비된 길을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수 정치인이나 학자들만의 몫이 아니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선의는 가슴에 품되 정책은 차가운 머리로 세워야 하며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이념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거리를 걷고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웨덴의 몰락을 통해 좋은 의도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한국 이민 정책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면 과연 어떤 원칙과 통합 모델을 세워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덴마크의 강제 동화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유럽 사법재판소는 왜 이를 차별이라 판결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의견의 회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한 비판 봉쇄가 아니라 지식인과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며 국가의 자정작용을 마비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부작용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연구 지원금이 끊길 것을 두려워했고 기자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펜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결과로 탄생한 노고조는 단순한 범죄 구역을 넘어 국가 내에 또 다른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주권의 공백지대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갱단은 이 공백을 틈타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가 버린 사람들을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군대로 흡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밀리언 프로그램 주거단지에서 자라난 이민 2세와 3세들에게 스웨덴 정부는 자신들을 가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의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2억 원이라는 귀한 지원금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축복이 아니라 이제 쓸모없으니 낯선 땅으로 사라져 달라는 국가의 비정한 퇴거 명령과 같습니다. 한편 덴마크는 이민자들이 덴마크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평행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했습니다. 덴마크의 강경책은 인간은 환경에 의해 변한다는 전제하에 고립된 거주지를 물리적으로 해체하여
주류 사회에 섞이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논란과 유럽 사법재판소의 차별 판결은 덴마크 사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무거운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덴마크는 스웨덴처럼 거리에 폭탄이 터지고 어린아이들이 킬러로 고용되는 최악의 사회 붕괴 시나리오는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절벽 앞에서 이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2040년이면 일할 수 있는 인구 680만 명이 사라진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적색 신호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250만 명의 외국인들은 우리 경제에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 없이는 식당도 공장도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될 이민청은 단순히 비자를 발급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한 전략사령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웨덴의 사례를 거울 삼아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정책의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적인 의무가 되어야 하며 한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이들만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올바름의 함정에 빠져 이민 정책의 부작용과 갈등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논의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민자 거주지가 슬럼화되지 않도록 분산 거주를 유도하고 이들이 특정 지역에 고립되어 자신들만의 법을 만드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의 자부심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아래 결속하는 거대한 실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냉철하고 지혜로운 선택들이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분열된 전쟁터가 아닌 조화로운 일상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스웨덴이 내건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제안은 역설적으로 돈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통합의 가치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실패는 단순한 통계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한 국가가 수십 년간 쌓아온 평화와 안전이라는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문제를 덮어두고 침묵하는 착한 척이 결국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는지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덴마크의 사례가 비록 인권 논란의 중심에 있을지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냉철한 용기가 공동체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됨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막 본격적인 이민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세우는 원칙과 철학이 우리 아이들의 30년 뒤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인구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 수용의 문은 열어야 하겠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교하고 세밀한 설계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웨덴의 실패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이념이 아닌 차가운 현실로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급변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방식의 이민 통합 모델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웨덴처럼 무한한 관용과 자발적 적응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덴마크처럼 강력하고 강제적인 동화 정책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고찰이 담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우리 사회에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이슈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찰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덴마크의 평행사회법을 더욱 깊이 파헤쳐 강제 동화 정책의 실제 이면과 그로 인한 법적 갈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의 비극이 우리 공동체에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지탱하는 데 있으며 이민 정책 또한 그 본질적인 목적에서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치열한 고민들이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우며 더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소중한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결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북유럽의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제 더 냉철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가 단순히 먼 나라의 외신 뉴스가 아닌 우리의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차가운 거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깊이 고민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미래를 준비하는 단단한 생각의 힘을 우리 함께 키워나갑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생각 파트너이자 통찰의 길잡이 채널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